제2차 세계대전의 암흑기 동안 유럽은 무적처럼 보이는 군사 세력 제3제국의 부상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지도 아래 나치 전쟁 기계는 전례 없는 속도와 맹렬함으로 대륙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사적 위력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전쟁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압도하며 진격한 거대한 판저 전차부터 먼 곳에 정확히 파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혁신적인 B-2 로켓에 이르기까지 나치의 기술은 그들의 지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연합군에게 공포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투의 규칙을 재정의했습니다. 제3제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한 과학적, 기술적 혁신을 밝혀내면서 나치가 어떻게 과학을 이용해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는지 탐구해 보세요.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비밀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인류를 충격에 빠뜨린 기술적 발전을 함께 알아봅시다. 나치가 숨겨온 기술적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나치 과학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베르사유 조약 굴욕에서 전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1919년 6월 28일 연합국과 독일 간의 베르사유 조약 서명으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평화협정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조약의 진정한 목적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역할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해를 촉진하기보다는 조약은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독일 제국의 붕괴로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이 조약을 서명해야 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군사 제한, 영토 손실, 재정적 배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독일은 단 100만 명으로 군을 제한받았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였습니다. 또한 독일은 공군을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해군은 10,000톤 이하의 배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이것을 국가적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영토적으로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등 인접국들에게 여러 중요한 지역을 잃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아프리카와 태평양에 있는 식민지들, 예를 들어 독일 동아프리카 현재의 탄자니아와 독일 남서아프리카 현재의 나미비아, 그리고 미크로네시아와 사모아 같은 섬들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영토 손실은 가족들이 갈라지고 오래된 영토들이 양도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격변을 초래했습니다. 조약에서 가장 논란이 된 요소 중 하나는 전쟁 책임 조항으로 독일을 전쟁의 유일한 책임자로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연합국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독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경제적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 광범위한 빈곤, 경제적 붕괴가 독일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고 이는 나치당과 같은 극단적인 운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설정한 가혹한 조건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부상에 기여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에 권력을 잡았으며 독일의 힘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틀러는 빠르게 조약의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정권은 독일을 재무장시키고 군수산업을 재활성화하며 군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히틀러는 베르나르트 루스트를 제국 과학, 교육 및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군사 연구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과학자들과 교수들은 군사 혁신을 위해 Hitler uses science to conceive, test, and in some cases deploy. 자원을 재편성하려는 목적에서 대학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 진행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국은 처음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지키려 했지만 독일의 군사력이 커지면서 조약을 위반하게 되었고 이는 유럽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을 따라 만들어진 일련의 방어 요새들이었습니다. 1929년과 1939년 사이에 건설된 마지노선은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독일군이 벨기에를 통해 공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영국군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1940년 5월 벨기에를 침공했을 때 독일군은 아덴느 숲을 통해 마지노 선을 우회하여 진격했습니다. 이는 기계화된 군대가 통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독일의 빠르고 기습적인 진격은 프랑스를 압도했고 몇 주 만에 독일은 마지노 선을 우회하며 프랑스는 1940년 6월 22일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평화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에 부과된 가혹한 군사적, 경제적 처벌과 국가적 굴욕은 히틀러의 지도력 아래 복수를 위한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합국이 조약을 강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독일의 빠른 재무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유럽에서 새로운 긴장과 갈등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적 우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군은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으며 시대의 가장 진보된 무기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들은 전쟁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전쟁 기술의 발전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제트 항공기에서 장거리 미사일까지 독일의 기술적 발전은 군사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독일의 기술 중 하나는 세계 최초의 작전 가능한 제트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Me-26이었습니다. 시속 540마일을 초과하는 속도를 자랑하는 이 항공기는 당시 연합국의 어떤 항공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지연, 자원 부족, 독일 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그 잠재력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Me-26기는 1944년 8월에 실전에 투입되었지만 이미 전쟁의 결과를 바꿀 시점이었기에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항공기 제트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독일 기술은 엔지니어 베르너 폰 브라운이 개발한 EV 로켓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작전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320km 이상을 비행하며 초음속 속도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합군 공습에 대한 보복 무기로 구상되었으며 1014년 9월 8일을 타격하면서 첫 실전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도가 낮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B2는 전후 미사일 개발의 기초를 놓았으며 우주 탐사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According to Boyne, von Braun's focus was more on the science than winning the war. 독일은 또한 레이더 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비르츠부르크와 마무트 레이더 시스템은 공군이 적 항공기를 놀라운 정밀도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연합군 폭격기를 요격하는 데 중요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질가랏 1229 뱀파이어 야간 시력 장비를 사용하여 적외선 기술을 선도했으며 이는 최초의 야간 시력 시스템으로 전투에서 배치되었습니다. 이 혁신은 독일군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독일의 발전은 프리츠엑스 폭탄으로 초기 정밀 유도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1943년 이탈리아 전함 로마를 침몰시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현대 스마트 폭탄의 초석을 마련한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프리츠엑스 폭탄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설계는 이후 유도 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갑차 전투에서는 독일의 타이거 1과 판터 전차가 전설적이었습니다. 무거운 장갑과 강력한 포로 알려진 이 전차들은 연합군에게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타이거 2 킹 타이거는 특히 강력하여 연합군의 포탄을 직접 맞고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스툼게슈츠 3은 세계 최초의 작전 가능한 돌격포로 기동성과 화력을 결합하여 보병 지원과 대전차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고급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술을 선도했습니다. 그 예로는 클리케빈 라디오 항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독일 폭격기가 어두운 밤이나 악천 후에서도 정확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현대 GPS 시스템의 선구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기술은 영국에서 발생한 블리츠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혁신들이 전쟁 중 완전히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군사기술에 미친 영향은 깊었습니다. 독일의 항공기,
미사일 기술, 레이더 및 장갑차 전쟁에서의 발전은 전후 기술 발전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후 발생한 갈등에서 사용된 무기와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장갑차 전쟁의 혁명. 제2차 세계대전은 장갑차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독일군은 이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독일의 엔지니어와 전략가들은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의 지도 아래 탱크를 블리츠크리히 번개 전쟁 내 핵심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선도했습니다. 구데리안의 비전은 기동성, 속도, 협동을 강조하며 현대 전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판저2, 3, 4 탱크는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첨단 장갑이나 화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와 신속한 공격을 조정하는 능력 덕분에 폴란드, 프랑스, 소련의 침공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판저 IV는 가장 다재다능한 모델이었으며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발전하여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탱크는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중에 소련의 T-34와 맞닥뜨리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T-34로는 기울어진 장갑, 기동성, 강력한 76.2mm 포를 갖추고 있어 많은 면에서 독일 탱크보다 우수했으며 독일군은 이에 맞서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은 두 가지 상징적인 탱크를 개발했습니다. 타이거1과 판터 탱크. 1942년에 도입된 타이거1은 100mm 장갑과 88mm 포를 장착한 중형 탱크로 장거리 전장에서 전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겁고 연료와 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기동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1943년에 도입된 판터 탱크는 T-34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This efficiency allowed Germany to produce over 6,000 Panthers. 독일과 소련 디자인의 장점을 결합한 이 탱크는 기울어진 장갑, 강력한 75mm 포,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판터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 중 하나로 특히 1943년 쿠르스크 전투와 1944년 벌지 전투에서 독일군은 판터를 위장하여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타이거와 판터 탱크는 그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원 부족, 독일 공장에 대한 폭격, 물류 문제 등으로 인해 생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산업 능력, 특히 미국과 소련은 독일을 능가하는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격차를 숫자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와 판터 탱크가 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독일의 장갑차 전쟁 혁신은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구데리안의 기동성 장갑 화력에 대한 원칙은 탱크 설계에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쳤으며 소련의 T-5455, 미국의 M60, 영국의 센츄리온 등 전후 모델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블리츠크리히 전략. 제2차 세계대전은 혁신적인 군사 전술을 도입했으며 그중 독일군의 블리츠크리히 번개 전쟁 전략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과 에리 폰 만슈타인과 같은 군 지도자들이 개발한 블리츠크리히는 속도, 기습, 그리고 기계화된 군대의 협력적인 사용을 바탕으로 적이 반응하기 전에 그들을 압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블리츠크리히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0년대에 등장했으며 독일 전략가들은 참호 전쟁의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B.H. 리델 하트와 같은 영국의 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은 구데리안과 그의 동료들은 빠르고 기동성 있는 전쟁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전략은 탱크, 항공기, 포병, 지상군을 동기화하여 적의 방어선을 뚫고 응집력을 방해하며 유닛을 고립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블리츠크리히의 첫 대규모 사용은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군은 판저부대와 슈투카 폭격기를 사용하여 폴란드의 방어선을 신속히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폴란드는 점령되었고
독일 탱크와 폭격기의 이미지가 언론에 방송되면서 새로운 전쟁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40년에는 블리츠크리히 전술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침공에서 시험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마지노선 마기논 라인을 우회하여 프랑스가 탱크가 통과할 수 없다고 믿었던 아르덴 숲을 통해 공격했습니다. 독일 공군과 판저 부대는 이를 뚫고 나가며 연합군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독일군이 미즈강을 넘었을 때 연합군은 빠르게 포위되었습니다. 아라 전투에서의 방역과 덩케르크에서의 대규모 철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함락되었으며 블리츠크리히는 독일의 초기 승리의 주요 전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블리츠크리히의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1941년 소련 침공인 바르바로사 작전에서는 광대한 거리, 혹독한 날씨, 그리고 보급 부족이 극복할 수 없는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소련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했고 독일의 물류 문제는 블리츠크리히의 핵심인 빠른 작전을 방해했습니다. 연합군은 블리츠크리히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차 방어와 협력 개선을 시도했지만 독일의 초기 승리가 가져온 심리적인 영향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블리츠크리히의 효과는 전쟁이 더 넓고 복잡한 전장으로 확장되면서 감소했습니다. 블리츠크리히 전략은 비록 그 효과가 줄어들었지만 기계화된 전쟁에서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탱크, 보병, 항공 지원을 결합한 이 전략의 원칙은 현대 군사 전술의 기초가 되었으며 오늘날 블리츠크리히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기계화된 전쟁 전략의 전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펜 SS, 제3제국의 군사력. 파펜 SS 무장 SS는 원래 SS 보호대의 군사적 분파로 조직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악명 높고 논란이 많은 군사 조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부대는 전장에서의 뛰어난 능력과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유명했지만 전쟁 범죄와 홀로코스트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기 때문에 그 군사적 업적은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파펜 SS의 역사는 193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SS의 수장인 하인리히 히물러는 나치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엘리트 군사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치 지도자들을 보호하는 소규모의 특수부대였지만 전쟁이 발발한 후 파펜 SS는 급격히 성장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9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집은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민족과 국적의 인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파펜 SS는 엄격한 훈련, 높은 사기, 그리고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광신적인 충성심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대들은 라이프슈텐다르트 SS 아돌프 히틀러, 다스라이크, 토텐코프, 그리고 악명 높은 제12 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가 있습니다. 이 엘리트 부대들은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들, 특히 동부전선과 노르망디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파펜 SS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43년 초 하르코프에서의 승리였습니다. 1년의 패배 후 SS 기갑군단은 파울하우서의 지휘 아래 성공적인 반격을 시작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재탈환했습니다. 이 승리는 일시적이었지만 파펜 SS의 전투 능력과 결단력을 높게 평가받게 했습니다. 1944년 12월 아르덴 공격 또는 발동 전투는 연합군의 징역을 저지하려는 나치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파펜 SS의 여러 부대들, 특히 제1 SS 기갑사단 라이프슈텐다르트 SS 아돌프 히틀러와 제12 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는 연합군을 분할하고 엔트워프 항구를 점령하기 위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파펜 SS의 전투 능력은 연합군을 놀라게 했고 많은 인명 피해를 입혔지만 이 공격은 결국 실패했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전투에서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파펜 SS의 유산은 전쟁 범죄와 만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944년 6월 제12 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는
쿠르트마이어의 지휘 아래 노르망디 아르덴 수도원에서 캐나다 전쟁 포로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는 이 부대의 가장 악명 높은 전쟁 범죄 중 하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만행들이 이 부대의 평판을 영원히 더럽혔습니다. 제3제국이 붕괴되면서 파펜 SS는 끝까지 저항하며 베를린을 방어했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펜 SS는 나치의 대의에 대한 광신적인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념은 그들의 강점이자 결국은 몰락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독일이 항복한 후 파펜 SS 생존자들은 전쟁 범죄와 인류에 대한 죄로 전후 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위 장교들이 재판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하우서도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펜 SS의 홀로코스트와 기타 전쟁 범죄에 대한 완전한 연루가 밝혀졌고 이로 인해 그들의 군사적 유산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으며 현대 군사 역사에서 가장 혐오받는 군사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보트 캠페인과 대서양 전투. 대서양 전투는 독일 크릭스마리네와 연합국 해군 간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충돌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전투는 영국 제도의 운명과 궁극적으로 자유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의 중심에는 대서양의 항로에서 물류를 차단하려는 독일의 무서운 유보트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연합군의 필수 보급선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유보트 캠페인은 용기, 희생, 그리고 기술 혁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양측은 바닷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독일의 잠수함 함대의 중심은 타입 7 유보트였으며 이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잠수 플랫폼은 전쟁 내내 연합군의 호송선단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어뢰와 갑판총을 장착한 타입 7 유보트는 가장 강력히 방어된 선단을도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 사냥의 선두에는 오토 크레츠머와 군터 프리엔 같은 인물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담한 공격을 통해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고 적들에게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유보트 캠페인은 행운의 시간으로 알려진 시기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는 1940년 7월부터 1941년 10월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잠수함들은 늑대 무리 작전으로 연합군 선단에 큰 피해를 입혔고 수백만 톤의 전쟁 물자를 침몰시키며 영국을 굶주림의 문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보트 캠페인의 주모자인 칼 로웨니츠 제독은 영국을 무릎 꿇게 할 방법을 영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경고했습니다. 유보트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점점 커졌지만 연합군은 레이더, 고주파 방향 탐지 시스템 허프더프, 수면 탐지 레이더와 깊이 수레를 장착한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쌓여가면서 유보트 승무원들의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었습니다. 임무에서 돌아오지 못한 잠수함 승무원은 4명 중 3명에 달했습니다. 독일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혁신적인 타입 21 유보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유보트는 고급 수중 디자인, 효율적인 스노클 시스템,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잠수 속도를 자랑하는 기술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장시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타입 21 유보트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에 너무 늦게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의 생산은 지연되었고 경험 많은 승무원의 부족으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제한적인 전투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유보트 캠페인의 최종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제3제국이 연합군의 끊임없는 공격에 의해 붕괴되면서 살아남은 유보트들은 모두 파괴되거나 항복했고 이는 해군 역사상 가장 두려워했던 함대 중 하나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대서양을 둘러싼 전투는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필수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나치 정권의 붕괴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전술 혁신과 공중 우위. 1930년대 후반 루프트바페는
헤르만 괴링의 지도해의 공중 전투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며 제3제국의 초기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루프트와페의 성공은 혁신적인 전술과 첨단 항공기의 조합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는 현대 전쟁에서 공중 전력의 역할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루프트와페의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슈투카인 융커스 주 87 급강하 폭격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거의 수직으로 급강하하여 폭탄을 정확하게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제리코 트럼펫이라 불리는 독특한 사이렌 소리는 적군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고 슈투카는 단순히 파괴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심리전의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슈투카는 폴란드, 프랑스, 소련 침공 등 초기 블리츠크리크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루프트와페의 전술적 성공을 이끈 인물은 한스 울리히 루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조종사로 슈투카를 사용하여 소련의 탱크에 파괴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동부 전선의 독수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밀한 공격은 슈투카의 독일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급강하 폭격기 외에도 루프트와페는 메서슈미트 BF-109와 포케볼프 FY-1999 같은 강력한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속도, 기동성, 화력으로 유명하며 전쟁 초기 독일군의 명백한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리히 하르트만은 352회의 공중 전투 승리로 역사상 가장 많은 공중 전투 승리를 거둔 전투 조종사가 되었으며 아돌프 갈란드는 루프트와페 전투기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성공적인 임무를 이끌고 조종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들의 지도력은 초기 전투에서 루프트와페의 무적 전설을 강화했습니다. 루프트와페의 전술적 성공은 또한 그들의 조직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공군과 달리 루프트와페는 분산된 지휘체계를 채택하여 조종사들이 전투 중에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루프트와페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으며 블리츠크리크 단계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연합군의 산업력이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메서슈미트 ME-262는 최초의 실전 제트 전투기로 기술적인 도약을 의미했지만 그 도입이 늦었고 연합군의 폭격이 지속적으로 독일 도시와 공장을 타격하면서 루프트와페는 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ME-262C는 독일의 도시와 공장을 마비시킨 전략적 폭격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독일 전쟁 기계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루프트와페는 더 이상 공중 우위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폭격과 연합군 공군의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 루프트와페의 효과성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제3제국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 물류에 잊혀진 영웅들 오펠 블리츠. 모든 성공적인 군사작전에서 물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군은 물류 작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전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에리히 폰 만슈타인과 하인츠 구데리안 같은 군 지도자들은 속도와 유연성을 강조하며 독일군이 신속하게 동원되고 전장에서 높은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물류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특수 차량의 개발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오펠 블리츠 트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다목적 차량은 공급품, 탄약, 연료, 병력을 어려운 지형, 동부 전선의 얼어붙은 풍경부터 북아프리카의 사막까지를 넘나들며 운반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오펠 블리츠는 단순한 화물 트럭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그 신뢰성 있는 설계 덕분에 이동식 작업장, 통신 차량, 현장 주방 등으로 변형될 수 있어 독일군 물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펠 블리츠는 전선의 공급을 유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독일군의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종종 적군의 포획 차량을 재활용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물류 문제는 독일군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의 전투와 연합군의 폭격 작전은 공급 라인을 심각하게 방해했으며 연료, 예비 부품, 숙련된 인력의 부족은 오펠 블리츠 같은 중요한 차량의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 시스템은 장기적인 전쟁의 요구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 물류의 실패, 붉은 군대와 연합군 폭격기의 끊임없는 압박에 의해 악화된 는 독일군의 붕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급망의 붕괴는 한때 강력했던 독일 전쟁 기계의 궁극적인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에니그마 기계 비밀 코드. 첩보 활동과 군사 정보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능력은 종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에니그마 기계는 독일 국방군의 비밀 통신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고도로 발전된 암호화 장치는 나치가 중요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했으며 올바른 키 없이 해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이 알지 못한 채 그들의 가장 안전한 통신 도구는 결국 연합군에 의해 풀리게 되었고, 이는 전쟁의 흐름을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1920년대에 독일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된 에니그마 기계는 복잡한 로터 시스템과 핀보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한 거의 무한한 조합을 생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계는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보였고, 독일군은 군사 전략부터 병력 이동까지 모든 것을 암호화하여 자신들의 통신이 외부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불침투적이라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암호 분석가들은 수학자 마리안 레예프스키의 지도 아래 에니그마 코드를 푸는 데 중요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전쟁 발발 후 영국에 전달되었고, 영국의 블랙클리 파크에서는 앨런 튜링을 포함한 뛰어난 인재들이 폴란드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수학적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튜링 봄베라는 획기적인 해독 장치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에니그마의 암호를 깨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연합군은 독일의 통신을 가로채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연합군은 독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더 정밀한 공격을 계획하며 독일의 많은 작전이 실행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에니그마 코드 해독의 결과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서양 전투와 D-Day와 같은 주요 전투에서 연합군의 승리는 해독된 메시지로 얻은 정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의 계획을 방해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전쟁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독일의 정보를 얻음으로써 그들은 독일군을 압도하고 나치를 방어적인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에니그마 해독은 독일 군사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치가 자신들의 통신 보안을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합군이 그들의 전략적 계획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많은 경우 그들의 기술적 장점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독일의 비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던 능력은 결국 연합군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에니그마 기계의 이야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집단적 노력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블랙클리 파크의 암호 해독자들은 군사 정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를 달성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에니그마의 해독은 나치 전쟁 기계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혁신이 전쟁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무기만큼 강력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지도자와 규율.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군은 그 특별한 지도력과 철저한 규율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 두 요소는 그들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르마우트는 혁신적인 전략과 철저한 군사훈련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이를 통해 독일군은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에르빈 롬멜과 하인츠 구데리안 같은 지휘관들은 이러한 성공을 이끈 핵심 인물들로 그들의 아이디어는 전투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뛰어난 지도력과 규율 있는 훈련의 조합은 독일군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에르빈 롬멜, 사막의 여우로 알려진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롬멜은 혁신적인 전략과 부대에 대한 강력한 영감을 통해 독일군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막 전투에서 게릴라 전술과 급습을 통해 영국군을 놀라게 하였고, 이는 기동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려운 지형에 적응하는 능력과 전장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를 전설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은 블리츠크리크 번개전밭의 주요 원동력이었으며, 기계화 전쟁을 통해 기동성과 화력을 결합한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의 저서 아흐퉁 판처, 에이크퉁 판서는 기계화 전쟁을 혁신적으로 전개한 중요한 책으로, 블리츠크리크는 독일군이 폴란드, 프랑스, 소련에서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데리안의 기계화 전력을 조정하는 비전은 현대 전쟁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군사 전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저한 규율은 독일군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랜드저 란셀로 알려진 독일군 병사들은 신체 훈련, 고급 전술, 정신 훈련을 포함한 엄격한 훈련 체계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병사들이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의 회복력과 충성심은 매우 강해 극한 상황에서도 전장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의 훈련은 단순히 신체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준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게임과 전술 훈련은 장교와 병사들이 실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훈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훈련 방식은 병사들이 전장에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항상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군은 또한 학습의 문화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역사를 공부하고 그 교훈을 현재 전투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전술의 적응은 적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독일군은 전쟁의 진화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롬멜과 구데리안 같은 인물들의 유산과 독일 병사들의 규율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군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뛰어난 지도력과 철저한 준비는 그들이 비범한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했으며, 베르마우트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훈련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속한 적응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향한 헌신은 여전히 군사 세계에서 중요한 학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전쟁은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으며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여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단지 파괴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은 기술들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의 창조, 새로운 재료의 개발, 핵에너지의 발견은 이 전쟁이 어떻게 진보의 촉매제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뒤에는 막대한 희생이 따랐습니다. 모든 혁신 뒤에는 인간의 고통이 존재했으며, 이는 종종 기술적 성취를 축하할 때 간과되는 현실입니다. 오늘날까지 전쟁에서 태어난 발전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자신의 미래를 재정의했다는 사실을 좋든 나쁘든 일깨워줍니다.